안녕하십니까 더병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2014년도 실시되었던 세 번째 과목 심리 측정 및 평가 관련된 과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세 번째 과목으로서 6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측정과 평가라고 하는 이 영역은 상당히 양이 많죠. 그래서 용어도 굉장히 좀 생소한 것도 많고, 물론 여러분들이 학부에서나 또 대학원에서 충분히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용어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새로운 용어라든가 또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게 되면 또 시험 현장에서 매우 당혹스럽게 혼란을 겪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적으로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암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암기할 것과 이해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틀려버리는 그러한 과목이 바로 심리 측정 및 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입니다. 심리평가의 정의로 옳은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검사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심리평가라고 하는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광의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에 나오는 것처럼 심리검사라든가 면담이라든가 내담자의 행동을 관찰한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능력 등 또는 개인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심리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2번이 가장 광의적인 정의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입니다. 객관적 심리검사와 비교할 때 투사적 검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 검사 또는 자기보고식 검사 또는 주관적 검사 또는 투사적 검사,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객관적 심리 검사의 장단점도 있고 또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아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기에 1, 2, 3, 4는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지만 5번을 한번 볼까요? 비교적 투사적 검사를 비교해 봤을 때에 자극이 모호하여 수금자의 반응을 조작하기 쉽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극이 모호해서 수금자가 스스로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한다는 거니까, 페이킹이라든가 이런 속이는 동작을 또는 속이는 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심층적이고 또 무의식적인 내용을, 수금자의 그러한 무의식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탐색해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자극이 모호하여 수금자가 그 반응을 조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다음 63번입니다.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3번의 보기를 보면, 심리적 구인은 직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심리적 구인, 이래서 대부분 다 심리적 구성물이죠. 예를 들면 성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흥미라든가 태도라든가 지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이러한 성격, 흥미, 또 장애 요인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지능을 측정하는데 키처럼 옆에서 자를 대고 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직접적으로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64번입니다. 집중 경량치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평균과 같은, 그리고 대표값이라고 그러죠. 평균이라든가 채빈값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중앙치라든가 이런 어떤 대표값을 얘기할 때 그와 같은 설명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해서 봐보면, 1번 채빈값은 2개 이상이 된다. 채빈값은 당연히 2개가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관측치가, 그죠? 예를 들면 3분의 관측치가 10개 나올 수도 있고 5분의 관측치가 10개가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채빈값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2개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거고요. 2번에 평균값은 극단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균값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극단값에 영향을 받기
같기 때문에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사례의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짝수로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뭐 0.5 정도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값을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평균값에 대한 모든 점수들의 편차합은 항상 0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에 있어서 모든 점수의 편차가 항상 0으로 해서 그래서 평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대칭적이고 양봉 분포인 경우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값은 동일하다. 아니죠. 그 한봉입니다. 하나의 봉. 외봉이라고 하면은 최빈값과 평균값과 중앙치가 똑같이 모양으로 되겠습니다만은 양봉 분포예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2개 이상 보여주는 그러한 분포도일 경우에는 평균값도 다르고 특히 최빈값이 달리 또 나오겠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6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표준 점수 Z점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5번이 틀렸네요. 한 점수 분포에서 원 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면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 된다. 이거는 지금 현재 Z점수가 아니고 T점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번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준 탐조 검사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기 보면 결과 참조 검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결과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절대평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상적인 점수 분포는 부쪽으로 편표된 분포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규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뭐 외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순수가 그러니까 어떤 높낮이가 좀 나와 있는 그래서 좀 자료가 분포가 다 넓게 퍼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더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표준 편차도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은 다 절대평가 영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면 5번 같은 경우 주요 관심은 점수의 상대적 서열이나 위치가 아니라 특정 행동의 달성 여부를 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60점 만점이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다 합격자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위치, 어떠한 기준까지 특정한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특정한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절대평가라고 해서 중거 참조 검사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6번의 옳은 내용은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7번입니다. 심리검사의 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규준, 우리가 노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관측된 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다음 규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면은 그 보기에 가, 나, 다, 라 모두 다 규준의 정확한 설명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신뢰도 개수에 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은 이렇게 그 신뢰도 개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집단이 동질하냐 이질적이냐 동질적인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또 검사 문항의 수가 많으면 좋다고 그러고 또 뭐예요? 문항의 반응 수가 많아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항의 난이도도 역시 신뢰도에 영향을 줄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신뢰도 추정 방법 예를 들면 뭐 검사 재검사라든가 또는 뭐 동형 검사라든가 또는 반분 신뢰도라든가 어떠한 신뢰도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신뢰도 개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기에 나와 있는 2번처럼 검사의 활용성이 직접적으로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검사지 얘기할 때 타당도, 신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는 타당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특정 변인이 구체적일수록 검증이 어렵다. 이건 아니죠.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슨 논리적 타당도 또는 무슨 그 난이도 타당도라고 하긴 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검증이
쉬워지겠죠.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건 뭐 문장 자체가 이미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앞면 타당도가 높아도 내용 타당도는 낮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면 타당도가 있다고 해서 내용 타당도가 낮을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이게는 뭐 앞면 타당도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내용 타당도가 더 높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5번에 보면 구인 타당도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인 분석이라든가 다특성, 다방법, 행렬 분포라고 해서 우리가 MTMM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뭐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이렇게 찾아서 어떤 그 구성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 다 맞는 얘기입니다.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가 양호하게 산출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다 타당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1번 검사의 신뢰도가 낮기보다는 높은 경우, 또 두 번째 심리검사의 문항수가 적기보다는 많은 경우, 또 소규모보다는 대규모의 샘플링, 표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타당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4번에 보면 심리검사 결과가 기본 구성 비율보다 민감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호한 타당도가 산출되는 조건이 아니죠. 오히려 더 민감이 높아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71번입니다. 심리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3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표준 절차 외의 부가적 절차로서 산출되는 경과는 규준에 의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검사지 같은 경우는 딱 매뉴얼화 돼 있잖아요. 그죠? 규준에 맞춰진 매뉴얼화가 돼 있는데 그다음 표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규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지만 표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만큼은 그건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71번에 1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표준 절차 외에 자신만의 효과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보면 중립적 검사 시행을 위해 라포 형성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심리검사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한 라포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4번에 또 뭐 검사 시행 시 수검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지요. 너무나 뭐 맞는 얘기인데 틀리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입니다.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검자의 변인을 옳지 않은 자, 수검자의 변인입니다. 변량, 뭐 또 변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검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가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검 능력이 뛰어나냐 낮으냐. 당연히 문장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변인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검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반응 태세에 대해서 또 반응 자세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반응 양식도 이러한 수검자의 변인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사 과제 자체가 각각 개개인의 검사자에게 변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조금 상관관계가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과제는 그 과제 자체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변인, 검사지의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 변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수검자 변인으로 보기는 힘들겠지요. 좋습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등간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등간 척도, 우리가 여러분들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명명 척도가 있고요. 또 뭐 있나요? 뭐 서열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간 척도가 있고, 비율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등간 척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1. 절대 0점이 없다.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얘기한 거네요. 우리가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를 구분할 때 절대 0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율 척도, 없을 때는 등간 척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기 1번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2번에 범주 척도라고 한다. 이건 명명 척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어진 문제 4번에 보면 우편번호는 등간 척도에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우편번호도 명명 척도에 해당되는 범주 척도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등간 척도는 별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상대적 크기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 등간 척도도 서열 척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상대적 크기에 대한 정보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써 7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지능 이론가의
이론가와 거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4번에 보면 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 지능 또는 유동적 지능 모형으로 구분했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이러한 결정적 지능 또는 유동적 지능에 주창한 사람은 바로 가텔이라고 하는 학자라는 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텔이 말한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이라는 것은, 특히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노인 지능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많아지고 되고 속이 깊어지는 어떤 지혜로움, 삶의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뭐 노련함 이런 것도 포함되겠고요. 어떤 뭐 성숙도 이런 것도 되겠고요. 그러나 유동성 지능은 일반적으로 청년 지능이라고 해서 유전적 지능으로서 주로 암기력이라든가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어떤 태생적으로 갖고 나오는 그러한 지능을 얘기합니다. 가텔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럼 75번입니다. 웩슬러 한국 예를 들면 성인용 지능 검사 또는 아동용 지능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옳은 내용으로 5번입니다. 연령 수준마다 과제가 다르며 연령 척도 형식으로 채점된다라고 하는 것이 웩슬러 검사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중거 참조 검사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웩슬러 검사지는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거 참조가 아니고 규준 참조 검사의 대표적인 양식이고요. 그 다음 또 3번에 보면은 정신 연령과 생활 연령 간의 비율로서 지능 기술을 표현한다. 이것은 비뇌 검사지에서 보여주는 IQ, 인텔리전트 퀘이선트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웩슬러 검사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는 맞지 않지만 5번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은 웩슬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번입니다. 개인용 지능검사와 비교할 때 집단용 지능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집단용 지능검사, 이번에 보면 검사자 별량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사자의 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개인 검사라고 해서 작아지고 집단 검사라고 해서 커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 참조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장면에서 로젠탈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로젠탈이 언급한 것은 바로 검사자의 기도 효과가 검사 결과를 왜곡시킨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검사자의 기대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한 것이 로젠탈 효과의 정확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행동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해서 나오는데, 가와 나가 맞고요. 다와 라를 볼까요? 평정자가 한 번에 관찰해야 할 표적 행동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다. 관찰해야 되는 개수가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개 있으면 이게 자세히 못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적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만 관찰을 해야지, 너무 많아 버리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이러한 낭패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라 볼까요?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의 기록은 간격 기록법을 사용한다. 발생 빈도가 낮기 때문에 간격이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살펴봐야 적절한 표본의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라의 문장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음 79번입니다. 고등학생용 심리검사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1000명을 표집할 때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고등학생 비율에 따라 무슨 표집을 하였다. 이 표집 방법은 뭐냐?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바로 유청 표집 내지는 청화 표집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코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한 검사 내에 있는 문항간 일관성에 근간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 우리가 문항간의 일관성, 그래서 보통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두 관계 나온 결과치를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반분 신뢰도와 같은 것들인데요. 거기에 쓰이는 확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크롬바 알파 계수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롬바 알파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각각의 문항들의 동질성이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81번입니다. 문항 변별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문항의 변별도에 관한 내용인데 3번에 보게 되면
한 문항에 바르게 답한 사례수를 총 사례수의 비율로 표시한 것은, 그러니까 맞춘 사람의 비율, 뭐 틀린 사람의 비율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난이도 개수를 찾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항의 변별도가 아닌 3번의 내용은 난이도 개수를 설명하는 거죠. 난이도 개수가 높다라는 말은 그 문제를 푼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니까, 난이도 개수가 높다라는 말은 결국 그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난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난이도 개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맞춘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난이도 개수가 0.9다 이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이 맞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0.1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만 그 문제를 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개수가 낮다라는 말은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나 난이도라는 말만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82번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 적성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보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는 다 직무와 관련된 밀접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학습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전부 다 해당된다. 83번입니다. 성격 5요인 중 개방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을 때 가장 기대되는 특성은 뭐냐? 자, 우리가 성격 요인 5가지 빅5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자꾸 관심도 가지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도 그쪽으로 좀 쏠리는, 관심도 쏠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바로 호기심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TI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84번 문제네요. MBTI 이론은 미래의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죠? 바로 구스타프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15개가 아니고 16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은 뭐 성격의 병리적 특성을 알 수 있다. 병리적 특성이라는 게 하나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5번에 보면 성격의 선천적 선호성을 알려주는 검사이다. 그러니까 MBTI는 예 아니요, 그죠? 두 가지 척도만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경향성, 경도성을 알아보는, 선호성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옳은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84번의 답은 5번입니다. 85번입니다. 성격평가 질문지 PAI, 우리가 모레이라는 사람이 1991년도에 개발한 성인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정신병리를 진단하는 그런 검사지인데요. 이 검사지에서 언급해놓은 치료, 고려, 척도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포함되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공격성 척도, 자살관념 척도, 스트레스 척도가 있고, 또 이거 외에도 비지지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치료 거부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물 사용해서 DRG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4번 약물 사용 척도는 여기에 쓰이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집, 나무, 사람, 우리가 HTP 검사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1번만 옳습니다. 집을 그릴 때는 용지를 가로 방향으로 놔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실시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MMPI-2의 임상척도가 아닌 것입니다. MMPI-2나 MMPI 오리지널이나 임상척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HS, 건강염려증이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Y, 히스테리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SC는 뭐예요? 정신분열증이고, 마지막 MF가 뭔가요? 남성 특성, 여성 특성을 찾아내는 그런 임상척도죠. 근데 이 S라고 하는 이러한 임상척도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88번 문제, 다음의 성격 특징에 해당되는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 이름 잘 알고 있는 홀랜드의 리아색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 육각형 모양을 나오면서 이런 뭐 리얼리티, 뭐 현실형, 예술형, 사회형, 뭐 또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내용 중 하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솔직하고 성실하고 검소하고 지구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말이 좋고 고집이 세고 직선적이고 단순하고 좀 남성성이 강한, 보통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현실형이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적인 내용으로 보면 무슨 목수라든가 엔지니어라든가 운전수라든가 비행기 조종사라든가 농부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런 R형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형이라고 해서 리얼리틱
타입이라고 합니다. 88번의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로사 검사에서 사용하는 채점 지표가 아닌 것. 우리가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지로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사의 잉크 블롯 검사, 잉크 반증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잉크 반증 검사의 채점 지표로는 특수 점수라든가 반응 영역이라든가 또는 반응 내용, 조직 활동 또는 뭐 쌍방향 내지는 반응의 결정 요인들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채점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기에 3번에 나오는 반응 개수 가지고는 하지는 않는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90번 MMPI-2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나왔네요. T 점수로서 MMPI는 T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 점수로 나온 세 가지, 우리가 거짓말 척도라고 하는 L 척도가 45, F 척도가 70, 그 다음에 K 척도가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유의미하게 해석해야 될 것은 바로 F 척도죠. F 척도 무려 7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F 척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무슨 사별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생활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정신 상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정신 상황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고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호소한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오는 2번처럼 신체적, 정신적 곤란을 지금 겪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상담자와 얘기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 없는 그러한 T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또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측정과 이 평가에 관한 이 내용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상담 이론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